국정원 선생님이 그 진술이 맞는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전화를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땡땡땡 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 맞습니까? 라고 북한에다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이민주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아기 궁전인 평양산원에서 태어나서 평양학생선연궁전에서 클래식 기타 전공을 했습니다. 저의 아빠는 경찰이셨고 엄마는 검사였는데 이렇게 막강한 아빠 엄마 그늘 밑에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제가 자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인생이 뒤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북한 당국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위장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제거하기 위한 위장사고에 우리 아빠 엄마가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까마주라고 있어요, 북한에. 까마주라는 트럭이 있는데 그 까마주와 굼릉 이동굴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항의하고 소송하고 그런 인권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포기를 하고 장녀로서 남동생과 여동생을 부양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그냥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탈북 계기가 된 거는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아빠 엄마가 마련해 놓은 그 미천, 장사 미천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탈북하겠다 하고 굳은 결심은 그때까지는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남겨놓은 달러, 1,500달러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식당을 차렸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정말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하고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우망무용대학 앞에 문수식료 공장 안에 합의제 식당이라고 저희가 식당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 식당을 차릴 때 제 나이가 그때 21살인가? 그랬었거든요. 그 교수님도 지금 북한이 점점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고 당과 수령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인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교수님도 나는 우망무용대학에서 월급도 주지 않고 그런 대학교에서 더는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같이 돈 벌자 함께 라고 해서 이제 식당을 차리게 돼요. 정말 장사가 잘 됐어서 정말 아빠 엄마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고아라는 슬픔보다는 난 돈 잘 벌어서 엄청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거움도 하루아침에 탁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김정일의 방침이 하달됐어요.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 세력들이 김정일에게 제안서를 올린 거예요. 백성이 돈이 많아지면 당과 수령을 믿지 않습니다. 장군님, 일반 서민들이 당구장, 사우나, 노래방, 식당 이런 영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가 축적이 되면 당과 수령을 믿지 않으니까 모두 제거해버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제안서를 올린 거예요. 이 김정일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구나. 러시아 붕괴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반사회주의도 그렇고 뭔가 이런 큰 대국들이 무너진 것도 다 이런 백성들이, 인민들이, 국민들이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 무너진 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사인하지 하고 김정일이 사인해가지고요. 그 김정일이 방침은 정말 법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보다 헌법이 먼저잖아요. 헌법이 더 세잖아요. 근데 북한은 법보다 먼저인 게 김정일의 말 한마디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 그 사인 한 장이 모든 북한의 전국적으로 그리고 평양시 쪽으로 모두 그게 또 하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북한은 개인의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 소유의 재산도 없고 개인의 부동산, 건물, 자동차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장사 조금씩 하면서 벌었던 돈들 해가지고 다 합쳐서 그냥 싹 날려버린 거죠. 민주인 말고도 주변에도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사우나가 180 몇 개, 그리고 당구장이 270 몇 개, 그리고 식당, 개인이 운영하는 합의제 식당이 4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시만, 주요 도시잖아요, 평양시가. 그러니까 그 평양시에만 있던 그 개수예요. 그 개수가 모두 김정일의 방침에 의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때요, 잘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잘한 분, 집에서
잘하신 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디에서 잠깐 실수로 덜에 맞거나 그런 것도 이제 뉴스에 나오지만 북한에서는 사람 죽은 거, 강간당한 거 이런 사건 사고 뉴스에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꽁꽁 숨겨버려요. 이 자살이라는 거는 반사회주의. 그러니까 뭔가 사회의 불만, 당과 수령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당, 반혁명 분자이며 반사회주의, 나쁜 그런 남은 가족들은 물론 추방이죠. 왜? 이 사람이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자살을 했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노예 집안은 모두 반당 반혁명 분자의 가족이다 해가지고 그 남은 가족마저도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정치범 수용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넘어져서 떨어졌거나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럼 그 목매달은 걸 풀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사람 불러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가족들이 그거를 회피하는 거야. 자살한 거를. 그렇게 해서 자살한 거를 될수록이면 국가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 그 남아있는 가족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짠가? 그냥 아빠 엄마가 문 열고 금방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나서 전 울지도 않고 뭔가 멍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쫓겨나서 전 재산을 잃었잖아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냐. 식당을 한 지 넉 달 만에 진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너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돈이 없어서 더는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어요. 그렇게 조용히 내려가서 대동강을 딱 내려다보는데 가로등이 있어요. 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쫙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남동생하고 여동생은 아직 사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정말 내 동생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던 몸, 내 동생들 때문에 살았는데 그럼 나는 탈북을 하자. 내가 중국으로 가서 $10,000를 벌어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를 벌어오면 동생들과 북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빠 친구가 경찰이니까 돈을 $300 주면서 합법적으로 저도 중국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싶다 했더니 중앙당에서 딱 잘린 거예요. 아빠 엄마 없는 고아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대요. 해외로. 그게 뭐냐? 아빠 엄마를 북한의 인질로 잡아두고 해외로 돈 벌러 나가는 해외 노동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당에 바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들은 러시아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해외로 나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그리고 나무를 하는 벌목공들 남성분들이 이렇게 파견되고 여성분들은 중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식당 서빙하는 식당 종업원자로 파견이 되고 중국에서 미싱하는 분들이 또 이제 해외 노동자로 파견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김부자들의 비자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부자들의 비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한마디로 김부자의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 그 노예들이 바로 해외로 파견돼 가지고 일을 해서 그 돈을 몽땅 다 김부자에게 올려보내고 10%가 다 뭐예요? 5% 받아요. $100. 한 달 월급이 $100예요. 그걸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는 해외로 갈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잘린 거야. 합법으로 못 가면 불법으로 가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뭔가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동업을 했던 교수님이 중국에 작은 어머니가 있으니까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려줘서 중국에 가서 제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10,000를. 한국어 통역도 하고 한국어 강사도 하고 백화점에서 옷도 팔고 이런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10,000를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야지 했는데 중국의 지인분이 할빈에서 법원 부장이었어요.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쳤어요? 남조선에 가면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회견 안 하면 되지. 솔직히 탈북자들이 살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가면 국적도 해주고 정착 지원금도 주고 집도 해주는데 왜 북한으로 가서 굳이 고생하려고 하냐. 생각 좀 해봐라. 내가 $10,000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 그럼 북한에서 그 돈을 다 쓰고 다시 중국 올 거야? 그리고 또 북한 가서 다 쓰고 다시 중국 와서 또 벌어서 또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도 안 보이고. 어차피 북한에 들어가면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저같이 아빠 엄마 없고 힘 없는 자는 돈이 어떻게 뺏기고 어떻게 또 그렇게 물거품으로 사라질지가 모르잖아요. 아무리 돈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럼 그 10,000달러로 또 이제 먹고 살고 하다가 다 없어지면 또 중국 와서 벌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이 맞는데? 그럼 나도 한번 대한민국 가볼까? 국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대한민국으로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3개국을 거쳐서 오게 됐는데 큰 병원이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산의 대학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북한에서는 신체 검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큰 대학병원에서 받았거든요.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다 했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국정원으로 와서 이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거는 매 사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국정원에. 근데 전 올라갔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 옆집 건너 옆집, 학교 동창 막 이렇게 한 마을에서 통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요. 얘 우리 옆집에서 살던 애고요. 얘 우리 옆집 앞집에서 뒷집에서 같은 동창이었고요. 이렇게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북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근데 저는 누구도 안 왔어. 저만 왔어. 그러니까 평양에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저를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간첩인지 아닌지 중국 동포인지 아닌지 난 간첩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사를 해봐야 된대요, 내일. 그러니까 1대1 조사를 하고 가보셔도 됩니다 하더니 국정원 선생님이 그 진술이 맞는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북한에 전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땡땡땡 중구역 욕전동에서 살았고 뭐 하다가 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 맞습니까? 라고 북한에다가 물어보는 줄 알았어. 정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조사는 이제 북한에다가 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평양에서 오신 분한테 이런 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은 것도 아니고 나랑 학교 같이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더니 국정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민주 씨를 증명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민주 씨가 나한테 3일 동안 진술한 내용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억력이 너무 좋대. 4살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거든요. 4살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빠 엄마 생일도 모른대. 근데 저는 아빠 엄마 생일,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이름까지, 주소까지,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싹 다 주소까지 이름까지 생년월일까지 아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솔직한 게 내가 아는 대로 다 진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다 진술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내가 괜히 다 진술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에 올라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저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외국 영화, 소련 영화, 독일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어떤 간첩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는 게 나와요. 전기 고문. 그리고 약물 주사를 딱 투여하고 거짓말 탐지기에 딱 앉혀놓고 막 이상한 거 질문해가지고 몽롱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그런 고문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저를 고문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올라가서 네 아니요 딱 요 두 말만 하면 된대요. 네 아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올라갔어요. 거짓말 탐지기 올라갔는데 전기 고문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붙여요. 이런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머리 이렇게 발까지 붙이더라고요. 발, 손 그냥 온몸에 싹 다 붙였어. 근데 편안했어요. 왜? 나는 거짓말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그래. 이게 심장 박동으로 안 돼요. 거짓말 하는 거 안 하는 거를. 긴장. 될수록이면 저를 안정을 시켰어요. 거짓말 안 하는데 내가 너무 긴장하면 안 된다. 릴렉스, 캄다운 해가지고 앉아 있었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먼 산만 보면서. 그래서 민주 씨의 아버지 이름 맞습니까? 네. 탈북 전에 클래식 기타 강사 했던 거 맞습니까? 네. 탈북 전에 탈북할 때 뭐 버이지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난 버이지던 만난 적 없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니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의 질문 정도 하더니 네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당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독방으로 갔죠. 그 다음날 갔더니 조사 잘 마쳤고요. 그래서 그냥 민주 씨가 진술한 내용을 우리가 증인한 사람은 없지만 믿기로 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독방에서요. 계속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진술한 내용과 뭔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독방에서 일주일 만에 못 나와요. 혹시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달 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10명씩 독방에 넣어서 일주일 만에 내보내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루 만에 나와요. 왜 하루 만에 나온 줄 알아요? 전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를 아는 사람들이 탈북을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고 우리 옆집 통철이에요. 아고 우리 반 통철이에요. 이렇게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첩도 아니고 중국 동포도 아니고 이러니까 증명돼서 하루 만에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전 딱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저사다라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주일 만에 딱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언니가 2달 만에 나왔어요. 아주 반쪽이 돼가지고. 그래서 언니 왜 이제 나왔어? 그랬더니 에이 뭐 그럴 일이 있었어. 근데 후에 알아봤더니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 아니 국정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유명하신 아니 얼마나 사람 심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선생님들이에요. 아니 그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빵짝 나지.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으면 계속 질문하고 조사하고 질문하고 조사하고 하니까 그걸 두 달을 독방에서 조사받은 거야. 그러니까 언니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대로 말하고 빨리 풀려 나오지 왜 거짓말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참 넌 몰라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1달, 2달 걸린 사람도 많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한 게 너무 많죠. 대한민국 시스템하고 이런 사회, 문화, 경제 시스템하고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언어도 다르죠. 지하철 그리고 버스 막 이런 교통 시스템도 다르죠. 저는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나 다 신기했겠죠. 다 새롭고. 근데 저는 그거 알아요? 백지장에 물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물들인 종이에 다시 물들이려고 하면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친구들은 백지장이니까 뭔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저는 뭐예요? 평양에서 조금 알아요. 대중교통도 알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알고 문화 이용을 하는 것도 나는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평양에서 뭐 용화관도 자주 갔었고요. 에버랜드도 자주 갔었고요. 물놀이장도 자주 갔었고 이런 어떤 문화 이용을 저는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못 해봤고 나는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다른 거예요. 그 시스템이. 버스를 딱 탔어요. 탔는데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왜 그냥 가지? 북한은 매 정류장마다 다 서요. 버스가. 사람이 내리든 안 내리든 타든 안 타든 매 정류장마다 다 서요. 그래서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버스는 하차벨을 눌러야 돼. 그래야 내릴 수 있어. 근데 전 하차벨도 안 내리고 이제 다음 정류장에 내리면 되겠지. 근데 누구도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하차벨을 안 누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저씨! 아니 이거 정류장 지나갈게요! 그러면서 아저씨를 추궁을 했어요. 룰 위반을 아저씨가 한 줄 알았지 내가 한 줄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하고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배를 눌러셔야죠. 내리려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특히 언어. 시장에 가서 추리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추리가 뭔지 알아요? 추리가 자두예요. 자두를 북한에서 추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스타킹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양말 바지 얼마예요? 양말 바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런 언어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다가 다 몰라요. 북한 탈북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 때는 통제가 너무 심했어요.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냥 뭔가 다 못하게 하고 머리도 못하게 하고 뭐 패션의 자유, 헤어스타일 자유, 화장, 액세서리 막 이런 자유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 가면 뭔가 완전 그냥 예를 들어서 벗고 다녀도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자유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이런 자유에는 꼭 책임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지키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알아서 지킬 수가 없는 게 룰을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내가 북한에서 엄마 아빠에게 인성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항상 남을 존중해라. 남을 존중해라. 3살 난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 거지 같은 노숙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해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자. 내가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 룰은 모르겠다. 근데 일단 그 어떤 인간의 기본은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본은 지키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분이 나를 무시했어요. 북한에서는 상대방을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복수를 하거든요. 뭔가 남자를 데려다가 때린다든가 이런 폭력으로 복수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폭력했다가는 감옥 가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민주의 허둑가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주입니다. 이렇게 천국 같은 대한민국, 감사한 대한민국에 저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시고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통일의 대상이 북한인 것만큼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가는 그런 시간들로 마쳤으면 합니다. 아직 소리고 또 어린 아이 같은 탈북민들이 옆에 계신다면 좀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강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는데 좀 나름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탈북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계속 도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뉴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일단은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맞겠지. 남조선 캐래도 나오니 왜 자꾸 도발하나. 대한민국에 오니까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이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잘생긴 남자들만 있고 이쁜 여성들만 있다 막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제가 그때가 20대였거든요 10대 20대 친구들하고 제가 말을 하면은 야 남조선에 잘생긴 오빠들 잘생긴 남자들도 많고 이쁜 언니들 친구들도 많대. 그래서 그래? 남조선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속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소문이 쫙 돌았었고 남조선에는 거지가 많다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에는 거지가 득실되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니까 병원에 누구나 다 가서 치료를 하고 수술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다 썩고 병든 게 아니다. 다 문명하고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제 오고갔던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가전제품 하면은 일본 거가 최고였거든요. 일본 제품, 일본 파나소닉, 뭐 히다치, 뭐 토시바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일본 가전제품이라든가 일본 자동차 이런 게 뭐 1위였는데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예요. 남조선이 어떻게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제품에는요 북한 사람들이 어떤 밀수로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은 라벨이 없어요. 라벨이 있어야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차이나, 메드 인 재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라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몽땅 다 밀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라벨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바코드는 있어. 중국 바코드는 69예요. 근데 일본 바코드는 49.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바코드는 앞에 팔자가 있어. 기억이 지금도 맞겠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선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바코드가 89가 붙은 그런 제품의 옷들만 입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품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제품이 첫 번째였는데 일본을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솥을 비롯해서 초코파이, 신라면, 옷을 비롯해서 몽땅 다 한국 제품, 남조선 아이들 거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학교 가고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너 어디 거 써? 아, 이거 남조선 아이들 거로구나. 최고인 거야. 이거 중국 차이나 똥때론 거로구나. 이러면 이거 완전 바닥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성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을 써 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북한은 이제 뭘 집을 짓거나 건설을 하거나 그리고 뭐 철길 레일을 깔거나 하면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둥찜으로 자갈 나르고 모래 나르고 자르고 막 이게 다 사람이 하거든요. 인력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개성공단 그 모든 그 건물들이 한국에서 와서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레일도 제품이 이렇게 자재가 들어오려면 고속도로도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철길도 마련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한국에서 와서 했는데 사람이 안 하고 몽땅 다 기계가 하더래요.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고 레일 뭐 레일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의 손보다는 기계로 그냥 촉촉촉촉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말 빨리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또 좀 쫙 소문이 났었어요. 대한민국은 뭐야? 와, 이거 대한민국은 뭐 그냥 건설업까지도 최고다는 거 아니야. 북한에는 흰쌀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옥수수 그리고 옥수수 감자 이런 게 주식이단 말이에요. 지방에서는. 근데 평양 사람들은 쌀을 공급을 해준 게 어디서 공급해줬냐? 수입쌀을 갖다가 평양 시민들에게만 쌀을 공급. 근데 그 수입쌀이 얼마나 맛이 없는 줄 알아요? 파리 빨아먹은 밥 같아. 바람 후 불면 밥알이 이렇게 날아가요. 수입쌀이 알랑미 같은 그런 쌀인데 대한민국 쌀을 먹어보니까 너무 찰지고 기름지고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 쌀이 대한민국 쌀이.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은 쌀도 맛있어.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그 평양 시민들 속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가고 보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뭔가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환상이 점점 심어지고 점점 쌓여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 당국이 남조선 괴뢰도당은 미제의 승냥이 놈들을 등에 업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였다.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만행인가. 뭐 이러면서 이춘희 아나운서가 계속 뉴스를 떠들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적개심을 불어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남조선, 대한민국, 남조선, 남한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 마음을 돌려놓느라고 적개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연평해정 사건을 도발한 남조선 괴뢰도당은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도발 만행도 북한이 먼저 저질렀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계속 도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뉴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일단은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맞겠지. 남조선 괴뢰도당은 왜 자꾸 도발하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은 계속 한국으로 향하는 거죠. 북한 당국이 아무리 그렇게 적개심을 불어일으키고 남조선 괴뢰도당은 도발을 계속하고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먹어보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평양 시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그 남조선 대한민국에 향한 동족, 민족애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평양 시민들 모두가 그때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4강 진출에 대한 축구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정말 남조선 선수들을 그때 한민족이잖아요. 북한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남조선 선수들이 이겼을 때 북조선 선수들이 이긴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강대국과 같이 대결을 하는 그런 경기에서 이렇게 4강에 진출하고 그리고 남조선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메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거기는 한국 친구분들도 있었고 북한 친구분들도 있었어요. 경기를 봤죠.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탁구를 비롯해서 이렇게 북한 선수들도 나왔었고 한국 선수들도 나왔었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대결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친구들이 북한을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기를 보면서 북한 친구들을 응원하는 한국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뭔가
뭔가 눈치를 보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 그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핏줄은 어디 못 간다 그러잖아요. 한 핏줄은 못 썩인다 그러죠. 이런 한민족이라는 거는 남한과 북한이나 못 썩이는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보면서 거기서 많이 민족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을 비롯해서 한족 분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은 북한보다 좀 낫겠지 하고 갔었어요. 근데 중국도 별로 북한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못 사는 곳은 완전 못 살고, 그리고 또 잘 사는 곳은 또 완전 잘 살고, 빈익빈 부익부차가 엄청 심했어요, 중국이.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분들을 보면은 알죠? 뭔가 존경의 대상이고 뭔가 그냥 머리가 숙여지는 걸 보았어요.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러러봐.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한국 분들을 존경을 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들이 한국에 못 가서 너무 안달이 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은 남한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의 대상이라고 중국에서 알았어요. 사람이 가장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 전기. 전기를 북한에서는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 왔다. 그리고 불 떼서 밥 지어 먹잖아요. 불이 가장 중요해요. 불, 물, 쌀. 이 물불쌀이 대한민국에는 흔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밥은 안 먹던데요? 반찬 먹으면서 밥은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탄수화물이래. 자, 쌀이 엄청 흔해 빠졌어요. 그 전기는 24시간 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기 요금을 내는 한 24시간 불을 켜도 누가 뭐라 안 하죠? 뭐라 해요. 전기 전략 해가지고 무조건 꺼야 돼. 그래서 전기를 북한에서는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이 흔하죠. 쌀이 흔하죠. 물이 흔하죠. 물이 24시간 나오는 그런 생활을 상상도 못 해봤어요. 평양에서 물 24시간 안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와요. 전기가 없어서 물이 11층으로 못 올라와서 1층에서 길어 먹어요. 1층만 젤젤젤. 그러니까 이 물불쌀이 딱 집에 앉아서 전기 켜 불이 어서 파나지. 그리고 물은 착 틀면 더운 찬물 다 나오지. 북한은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 모르죠? 북한은 그냥 찬물이에요. 수도 그냥 돌리면 찬물만 나와요.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없어요. 없어요. 따뜻한 물 없어요. 그냥 뭐 대한민국은 찬물, 더운 물 나와가지고 사시장철 화장실에서 목욕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물만 감동인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이 수도 꼭지 한 구멍으로 더운 물, 찬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나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단 말이에요. 추울 땐 뭐예요? 따뜻한 물 쓰고 싶어요. 더울 땐 뭐예요? 찬물 쓰고 싶어요. 근데 북한은 사계절 찬물만 나와요. 겨울에도 찬물만 나. 이게 너무나도 정말 대한민국의 흔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전기, 불, 물, 쌀이 부족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전기, 그리고 쌀, 물, 이게 너무 흔해 빠졌잖아. 가장 또 최고 좋은 거 슈퍼마켓, 편의점. 북한에는 없어요. 슈퍼마켓, 편의점. 슈퍼마켓, 편의점이 100m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먹을 게 흔하잖아. 얼마나 흔해. 먹을 거 흔하지. 물, 전기 흔하지. 이게 북한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물불살이 대한민국은 흔 빠졌는데 북한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천국과 지옥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천국. 한국 정착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좋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힘든 거는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으니까. 북한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월급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하겠지? 라고 몸살이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아니 넌 많이 일하고 난 적게 일해도 월급이 없으니까 배급은 똑같이 탄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한 세대당 배급을 줘요. 한 세대당 15kg, 한 5식구 15kg, 6식구 18kg,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월급인 거예요. 그 쌀 주는 게 월급인데, 일 많이 한 사람도 5식구니까 15kg, 일 적게 한 사람도 6식구니까 18kg,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 몸살이려고 하고, 뭔가 책임감도 없고, 막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대가를 내가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제가 대한민국에 딱 와가지고 짐을 딱 풀자마자 돈이 없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 천국에서 알아봐가지고 식당 알바를 갔어요. 딱 갔는데 신천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서빙하러 갔었거든요. 아래오를 훑어보더니 주방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저 주방에서 일해야 돼요? 홀에서 일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또띠아도 굽고 샐러드도 만들고 소스도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분 친구들이 너무 우아하게 보는 거야. 왜 그러지? 난 뭐 그냥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면서 일했어. 이랬더니 그 주방장님이 벌써 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제가 5시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퇴근하라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을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 타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썼냐? 공고에, 알바 천국 공고에 180만 원씩 3개월. 만약에 정직원이 인정이 되면 3개월 후에 2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 그때 너무 정말 높은 월급이었던 거죠. 180만 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내가 180만 원 받겠구나 했는데 아니 월급이 딸랑 90만 원 들어온 거예요. 90만 원.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시급제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빨랑빨랑 하면은 그냥 월급 180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보고 시급제라고 설명도 안 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면접 볼 때 주방장님이랑 이제 사장님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면접 볼 때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급제이기 때문에 민주 씨가 일한 시간에 따라서 4,980원이었어요. 그럼 4,980원대로 시급제가 나간다. 10시간 일했으면 49,800원. 12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해요? 6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주는 일을 다 했어요. 쫙 다다다다다다다 쫙 다다다다다 쫙 다다다다 쫙 구경 온 거야 지금. 홀서빙에 있는 친구들이랑 주방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처음 봤대.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샐러드 슬라이스? 샐러드도 같아요. 쫙 씻고 그냥 따다다다다 180을 생각하며 소스도 엄청 무거운 그 믹서기 알죠? 믹서기가 굴착기 같아. 믹서기가 이만해요. 그 대다라에다가 할레피뇨 이렇게 막 소스들 막 넣고 쫙 이렇게 그 칠리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한 대다라에 믹서기가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해요. 딱 잡고 드르르르. 내가 이게 어디서 봤냐면은 북한에 탄광 있잖아요. 탄광에 석탄 캐는 탄광 굴에 들어가면 굴착기로 여기 컷세감 해가지고 굴착공들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폭약 넣고 빵 터뜨려가지고 석탄 이렇게 캐잖아요. 그 굴착기를 내가 근데 그것도 무게도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그 무거운 걸 하면서 제가 칠리소스를 만들었다니까요. 저는 주방에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5세 끝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면요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바보죠. 시간제인데 시급제라는 걸 모르고 180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5세 가고 4세 가고 3세 가고 2세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 얼마나 주방장 언니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방장 언니는 나한테 180만 원 주면서 이렇게 일도 빨리 끝내고 보내누나. 그때 많이 서운했어요. 월급 90만 원 받고 시급제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줬다고 이러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했다는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어린 분들이 언니 최고라고 누나 최고라고 그랬어요. 일 너무 잘한다고. 그런 칭찬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또 좋은 기억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에 혈혈단신 혼자 왔단 말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뚱이밖에.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살으려면은 나 자체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나 자체를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 없지, 집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몸뚱이만 내세우려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2개를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 또 유학도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8년을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가 뭐냐면 골프장에서 캐디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생활비를 벌면서 살았는데 골프장에 딱 갔는데 이제 손님들이 너 억양이 한국 사람 아니야. 너 어디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중국 조선족이야? 그래서 제가 조선족은 아닌데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북한에서 아이고야 북한에서
아니 그냥 거기 온 분들이 그냥 삽시에 그냥 모여가지고 저를 막 보면서 어떻게 북한에서 왔냐고, 아 북한에서 처음 왔다고 완전 관심사가 된 거예요. 아 정말 저한테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하고 그분들이 야 가지마, 뻘 주지 마, 이리 와, 너 그냥 카트나 몰아 막 클럽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면은 막 됐어 클럽 내가 가져가, 좀 쉬어, 막 이런 분들도 많고, 너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동생들 데려와야 된다며, 너 빨리 몸을 좀 많이 체력을 축적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뛰지 말라고 그러고, 너 오늘 투레며, 너 어전에 하고 또 왜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뛰어다니지 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역시 대한민국의 남을 생각해주고 그런 어떤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배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요, 배려, 아이고 양심 막 이런 거는 다 개나 줘버려라 막 이렇게 한지 오래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그렇게 해줄 여유가 없어요. 북한에는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살아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봐준다는 거는 그런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벌써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 쌀떡에서 인심 난다. 북한은 못 살고 먹을 게 귀하기 때문에 인심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야박해요. 뭔가 옛날에는 그래도 먹을 거 풍족할 때는 옆집 앞집 나눠 먹고 이랬는데 이젠 없어요. 내 거 그냥 숨겨요. 야 누구 온다. 먹을 거 먹다가도 먹을 거 숨겨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북한은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뭔가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막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중국과 비교되는 부분도 많죠.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 뭔가 중국 사람들이 조금 냉정해요. 뭐가 냉정하냐면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옆에서 사람이 다쳐도 자기 일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은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탁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엔 그런 게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위생이 엄청 안 좋아요. 네, 중국 식당에 가면은 주방이라는 데 들어가 보잖아요. 새까매요. 그리고 그 환풍기 빨아 올리는 거 환풍기에 막 시꺼먼 거 어떤 알지 모를 그 형체의 어떤 물찍한 것들이 이렇게 떨어질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리해. 그 밑에서. 야 정말 이런 더러운 데서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못 먹겠더라고요. 요리할 때 그게 뚝 떨어졌을 것 같아서. 형체 모를 막 이상한 그 더러운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덜렁덜렁 떨어질까 말까 이러는데 거기서 요리하고 있어. 근데 와 그 충격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북한이 아무리 못 살아도요. 북한이 아무리 먹을 거 없고 못 살아도 이런 위생은 중국보다 낫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너무 더러운 걸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르신 두 분 사는 집에 갔었는데 다라 있죠? 요만한 작은 다라에다가 물 하나 이렇게 받아 놓고 거기다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손 씻고 발 씻고 그리고 자기 속옷을 빨더라고요. 거기다가. 상상이 가요? 나는 그걸 보고 저는 그걸 보고 막 오바이트가 나는데 참았는데, 일단 그런 문화 위생이 너무 안 지켜지는 게 중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닦고 쓸고 이거 하는 거는 그냥 몸에 배웠더만요. 한국 분들이. 제가 식당에 있을 때도, 식당에서 일할 때도 그냥 장화 딱 신고 물 청소하고 쫙 그냥 스테인리스 그건데 정말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아놔요. 아니 어차피 내일 또 일할 건데 그렇게 닦아놨더만요. 네. 나 거기에서 나는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중국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 어딜 가나 다 알른 깨끗하고 위생적인 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다. 네, 저는 민주의 호두까기 채널을 운영하는 이민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천국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빛내주시고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하고 반짝반짝 빛날 그날을 그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조영필 선생님이랑 윤도현 밴드 평양으로 왔는데 공연을 할 때 저희들에게 교육을 줘요. 남조선에서 예술인들이 왔는데 아래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 온 이민주라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평양 학생사령공전에서 7살 때부터 공연을 했었거든요. 클래식 기타 전공을 했었는데 김일성, 김정일이가 설맞이 공연을 해마다 봤어요. 그 김부자들은 어린이들의 설맞이 공연을 보면서 새해의 첫 아침을 열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김부자들 앞에서 설맞이 공연을 해야 했고요. 제가 다 커서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장녀로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식당 알바를 비롯해서 가정교사, 가외 강사를 또 이제 잘 사는 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가르치고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클래식 기타를 가르치는 강사가 돼가지고 돈을 또 벌었고 식당 일도 하면서 돈도 벌었고 남들은 반년 벌어야 되는 돈을 저는 한 달에 벌어버리는 북한에도 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사회 시스템이지만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과 공존하는 그런 북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차이가 엄청 많죠. 북한에서 있을 때 번 돈은 정말 대한민국의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10달러에서 50달러 사이를 벌었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2,000달러 넘게 벌어요. 2,000달러 한 달에. 한 달 월급이, 수익이. 근데 북한에서는 기껏 벌어봤자 50달러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껏 해봤자 100달러 미만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50달러 미만이었어요. 한 달에 버는 수익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처음 한 일, 바로 식당 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뭘 알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죠.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도 없는데 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갑에는 밥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바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알바 천국에 보니까 식당 일이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또 가장 또 식당 일을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식당 일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주로 경험한 일은 식당 일하고 그리고 골프장에서 캐디 일. 그러니까 식당은 고깃집, 일식집, 치킨집, 그리고 김밥집, 감자탕집, 한식밥집 정말 다양한 식당에서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골프장 캐디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8년 동안 주말반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식당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주중에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좀 시간이 있는 날에는 제가 식당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강의도 하고 안보 강의도 하고 북한의 이해에 대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예술단에서 클래식 기타의 기타리스트로 또 가수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에 배인 건 음악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음악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런 탤런트가 음악이라서 음악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제 몸에서. 그래서 항상 기타는 제 친구처럼 함께 있거든요. 논란 에피소드가 하나가 뭐냐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공연을 할 때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몸이었다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나는 공연을 하는 자체가 내가 기뻐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술하는 분들은요. 돈을 위해서 예술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돈을 먼저 떠나서 예술이라는 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준대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무대에 딱 서니까 박수를 주시고 한우를 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과 정말 응원의 박수를 이렇게 들으면 정말 힘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힐링이 돼요. 무대에 서면. 근데 그 무대에 섰다는 이유로 돈을 주니까 이거 일거양득 아닌가요? 웃긴 에피소드를 또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한 번은 마이크를 거꾸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이크를 거꾸로 감독님 한답니다. 마이크가 거꾸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리허설 할 때인데 거기 리허설 할 때도 이제 관객분들이 좀 앉아 있었거든요. 하고 웃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김부자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보는 관람객들은 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서는 그냥 보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 무대에 선 출연자들은 김부자에게 기쁨을 주려고 즐거움을 주려고 무대에 선 오리광대예요. 오리광대. 근데 정말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꽃다발 한번 못 받아봤고요.
그냥 나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어리광대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대한민국에 딱 와서 공연을 했는데 팬분들이 생기고요. 저에게 꽃다발을 주고요. 와, 저는요 북한에서 꽃다발이라는 거는 김부자에게 저희들이 주는 게 꽃다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꽃다발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우러러 맞지 않는, 우리가 태양으로 여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드리는 꽃다발이지 내가 받는 꽃다발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팬분들이 생기고 팬분들이 꽃다발을 주고 와, 선물 세트를 주고 과일 선물 세트 막 떡 선물 세트 주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막 이렇게 주는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거는 또 일반인들이 또 모르는 이야기인데 평양에서 외국인 손님들이 공연을 너무 잘 봤다고 제가 막 귀엽게 공연을 하고 끝나면 귀엽다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리고 또 선물을 저한테 줘요. 곰인형도 주고요.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볼펜 12가지 색 볼펜도 막 몇십 개 주고 알록달록한 무지개 풍선도 막 주고 이런 것들을 사탕과자 초콜릿 그때 당시 12살 그러니까 7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선물 계속 받았어요. 외국인들 앞에서 외국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 그러니까 설맞이 공연이나 일반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 선물 같은 거 없거든요. 근데 꽃다발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선물을 받냐면 설맞이 공연 참가한 친구들에게 그 기념 촬영한 사진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긴 해요. 선물 주긴 하는데 이런 박스에다가 사탕 과자 젤리 뭐 이런 선물들을 김일성 김부자가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연했다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선물을 주시느나 하고 이제 선물 받아보면은 거기에는 설맞이 공연 참가했던 친구들에게 어떤 때는 사탕 과자도 주고 어떨 때는 기타나 옷, 가방, TV도 주고 하긴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서 선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외국인 손님들한테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모두 가져가요. 외국인 손님들한테서 받은 선물은 모두 그 이제 다 뺏어가지고 가지고 가요. 왜 가져가냐? 외국 손님이 주는 선물은 거기에 뭐 어떤 폭발물 장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먹고 죽는 독극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암튼 뭔가 안 좋은 물질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 선물을. 그래서 검사를 한다고 가져가잖아요. 안 줘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하고 가져가요. 말로는. 근데 그거 가져가서 안 줘요. 그 받은 선물을 뺏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선생들이 나눠 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지? 거기서 약간 제가 뭔가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받은 선물인데 검사한다고 가져가 놓고 본인들이 쓰네? 선생이 쓰네? 선생의 아이가 먹네? 선생의 아이가 또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내가 받은 초콜릿.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부자가 준 선물은 고스란히 저한테 오거든요. 거기서 떼먹으면 안 돼요. 설맞이 공연한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하는 거는 집에 오는데 외국 손님들이 준 선물은 다 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저영필 선생님이랑 윤도현 밴드 그리고 서른도 선생님 평양으로 왔는데 고려 호텔에 묵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고려 호텔 딱 맞은편에 아파트였어요. 평양역전 맞은편에 아파트였는데 중구역 역전동이라고 저영필 선생님 저거 이제 공연을 할 때 저희들에게 교육을 줘요. 대학교 1학년 때 갔었는데 이제 단체로 이제 딱 앉아서 교육을 주는데 절대로 큰 소리로 웃지 말라. 그리고 박수도 절대로 크게 치지 말라. 그리고 이 박수 칠 때는 가슴 아래로 넣고 치라고. 우리가 김일성 김부자가 왔을 때는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아요? 얼굴에서 치던가 얼굴 위로 이렇게 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치잖아요. 얼굴 밑에서 치잖아요.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충성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얼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님이 왔을 때는 얼굴 아니면 얼굴 위로. 그러니까 얼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요거는 뭐냐? 너 나보다 낮아. 이거예요.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남조선에서 예술인들이 왔는데 절대로 이 박수가 가슴 위로 올라가면 안 된대.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호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장군님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슴 밑으로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박수 칠 때. 그러니까 뭐예요? 될스러운 박수 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호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슴 밑으로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를 가슴 밑으로 치라고. 이거 뭐예요? 그래서 박수 다 안 쳤어요. 끝나도. 그렇게 하고 큰 소리로 웃지 말라. 큰 소리로 소리 내지 말라. 그리고 박수 칠 때도 가슴 밑으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지? 시선 연습도 하거든요. 시선을 딱
중앙에만 보지 이렇게 막 이렇게 좌우로 뭐 머리 흔들고 막 이러지 말라. 이런 자세 교정까지 배워요. 교육을 줘요. 예.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대화. 이런 교육을 줘요. 그러니까 그 남조선 예술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관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정이 없었겠어요. 관객들이 호응하고 박수치고 이래야지 예술인들은 그 호응과 박수 소리를 먹고 에너지를 충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분도 업돼서 음악을 하겠는데 이게 모든 관중들이 완전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박수도 안 치고. 왜냐면 박수를 가슴 밑으로 치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는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슴 밑으로 치는 박수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박수를 칠 바에는 차라리 안 치는 게 낫지. 이렇게 하고 안 친 거야. 북한의 멘트 하면은 지금부터 저희들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딱딱해요. 그쵸? 내가 보기에도 딱딱. 수련의 기타 독주 이렇게 이름은 안 말해요. 기타 독주 샘물터에서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MC 멘트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MC 멘트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하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토크 형식의 MC더라고요. 근데 또 자연스러워. 이게 뭔가 틀에 잡히지 않고 그분 둘이서 뭔가 만담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영필 선생님의 무대가 또 펼쳐지겠습니다. 야, 저영필 선생님은 한국에서 유명하죠. 뭐 이러면서 그 뭔가 저희들 이게 무슨 공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와서 무슨 말을 하지? 개그 콘서트를 하나? 이 둘이 주고받거니 하는 MC를 보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온 그 예술인들, 연예인들이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예술인이잖아요. 저도 악기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기계적으로 배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 나의 감정은 무시하고 그냥 기계로 빨리 속도전으로 다다다다다다. 북한 사람들이 개성공단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을 몽땅 다 기계로 한다. 사람이 안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북한에 계시는 분들은 기계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다 기계예요. 사람이 뭔가 이 사람 손이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이 모두 이제 등짐지고 기계가 하는 일을 몽땅 다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악기도 같아요. 그리고 예술인도 같아요. 예술인도 기계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막 뭔가 그거 알아요? 동선도 체크해줘요. 예, 감독이 딱 나와가지고 동선도 딱 체크해서 요 범위에서 움직이지 말 것.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끝. 그리고 기타 네, 딱 기계 자세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타를 친다. 여기 눈 기타 머리가 눈 예, 저기 딱 내려가면 돼요. 사람이 감정 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물결 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다 개무시해버리고 자세는 딱 로봇이야 로봇. 그다음에 선은 딱 기역자로 꺾고 딱 여기 울림통에다가 오른손 딱 갖다 대고 기역자로 엄지선 들어가면 안 된다. 엄지선 딱 나야 된다. 기역자로 딱 꺾고 왼손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왼손은 딱 따라락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쳐야 돼. 이거 기계잖아요. 고문 아니에요? 고문이죠. 아니 선생님이 나에게 띠라리랄 할 때는 이렇게 움직여. 뭐 이런 거라도 좀 가르치면 제가 뭔가 움직이기라도 하겠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거 알아요? 웃는 것도 기계예요. 우리 대한민국 예술인들은 웃고 싶으면 웃고 뭐 이렇게 슬픈 표정하고 있으면 슬픈 표정하고 그러니까 표정도 자유롭잖아. 근데 북한 표정은 뭔지 알아요? 내 엄마가 아파서 지금 누워있어요 병원에. 근데 눈물이 나와. 근데 입은 웃어야 돼. 이 얼굴도 기계라는 거야. 로봇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웃는 것도 연습하는 거 알아요? 연필 입에다 딱 물고 항상 입을 스마일 하는 그런 연습을 거울 보면서 연습해요. 1시간 동안.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기계적인데 예술도 기계적이고 모든 것들이 기계적인데 남조선 예술인들은 너무 자유롭다. 표정,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자유로워서 그때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이 평양 에미나이가 북한에서 배웠던 기타 실력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제가 배운 자세는 오른발을 올리고, 왜냐면 유학생들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오른발을 올리고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도 이렇게 클래식 기타를 칠 때는 왼발을 올리고 이런 자세로 치더라고요. 물론 익숙은 안 됐지만 제가 한번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께 로망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실수 많은데 편집 좀 해주세요. 네.